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이지민이고요. 방금 소개해주신 브릭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태반 발달의 후성 유전 크로스터 유도 매개자 PHF6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히 인트로덕션을 진행한 이후에 실험 전개에 대한 4가지 파트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치료제로서 응용하고자 하는 현재 연구 계획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반 분화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 조직으로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만능성을 가진 그 줄기세포의 만능성은 사라지고 특정 조직으로의 신호가 켜져야 됩니다. 나중에 태반을 형성하는 트로포블라스트 리니지에서는 CDX2라고 하는 것이 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스터 레귤레이터로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CDX2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CDX2가 어떻게 해서 업레귤레이션 되는지 프로모터, 즉 어떠한 유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금 더 상위 레벨에서 작용하는 프로모터에서의 작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톤 코드를 포함해서 유전자 레벨뿐만 아니라 유전자 레벨의 상위 단계에서 어떻게 히스톤에서 DNA가 풀리고 감기는지에 대해서 메이저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CDX2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CDX2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서 턴온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히스톤 2B의 유비키티네이션이라는 것과 히스톤 3K4의 라이신 트라이메틸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들 두 신호는 히스톤에 일어나게 되면은 히스톤에서부터 DNA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즉 유전자 발현의 액티베이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반이 분화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만능성 신호가 꺼지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태반 분화의 특이적인 신호가 켜지는 데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H2BK120의 유비키티네이션과 H3K4의 트라이메틸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파지티브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K120의 UB가 히스톤 3K4의 트라이메틸레이션을 포워드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니시에이션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후성 유전학의 액티브 신호 중에 하나였던 H2B-K120UB, 즉 이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H3K4의 트라이메틸레이션은 자연적으로 될 텐데 이것의 업스트림은 무엇이 될까가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후보 몰레큘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PHD 핑거를 가지는 PHF6를 왜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PHD 핑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히스톤에는 여러 가지 파스트 트랜슬레이션의 마디피케이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세틸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메틸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유비키티네이션 등등 많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을 읽는 것도 있고 지우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게 됩니다. 즉 읽는다는 리더 도메인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PHD 핑거는 이렇게 어떠한 히스톤 장기를 읽는 리더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라이터로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유전학적 신호를 매개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제가 PHF6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PHF6는 두 개의 PHD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더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몰레큘 하나 자체가 두 개 이상의 크로스톡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PHF6가 없어졌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더니 PHF6가 없어지게 되면은 뭔가 그 마우스에서 어떤 태반 관련된 그러한 많은
디펙티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CDX2의 업스트림의 조절자로 무엇일까라는 것과 후속 유전학적 신호를 조절하는 그 두 개의 교집합에서 THF6로서의 어느 정도의 파시빌리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태반 분할 신호를 켜는 히스톤 2B K126의 업스트림을 찾고자 노력을 했으며, 그렇다면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후속 유전학에서 히스톤 2B의 K120에 누가 라이팅을 하느냐를 찾아야 되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속 유전학적 신호를 캐치하고 이것으로 이어져 가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서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F6의 분화에서의 신규 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방법인 PHF6 낙아웃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낙아웃이 잘 되었는지 일단 확인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이 낙아웃된 셀은 여기 보여드리는 많은 실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화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플러리포텐시, 만능성이 꺼져야 하고 특정 조직으로 가는 분화능이 켜져야 하는데, 플러리포텐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PHF6가 있건 없건 간에 플러리포텐시에 관련된 것들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던 랩에서 밝힌 논문 중에는 플러리포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새롭게 연구로 밝히게 된 PHF6는 플러리포텐시, 즉 셀프 리뉴얼 G는 업 레귤레이션하고 분화에 관련된 G는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 플러리포텐시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고 디퍼런시에이션에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조직은 태반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리포텐시에 영향은 없지만 이게 꼭 태반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위치 리니지에 영향을 있는지 그 다음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을 가지고 이렇게 엠브리오닉 바디를 만들면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PHF6 Y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웃셀 그로스라고 하는 것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동영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PHF6라고 하는 것이 낙아웃된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인데, 여기서는 눈으로 보기에도 이런 아우터 셀 그로스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우터 셀 그로스가 그냥 단순히 뭔가 뻗어나가는 거지 얘가 태반이랑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디펜스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트로포블라스트 리니지의 마스터 레귤레이터인 CDX2로 레이블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러한 데이터는 이 아우터 셀을 가지고 스테이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눈으로 보였던 뻗어나가는 그 아우터 셀 그로스가 CDX2로 스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 부분이 태반 분화와 관련이 있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PHF6가 없을 때 이러한 뻗어나가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PHF6는 만능성에는 관련이 없고 분화에 영향이 있는데, 그 분화가 바로 제가 궁금해했던 태반 분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능성이 꺼지는 건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특히나 태반 분화의 턴온은 그 후속 유전학적인 요소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트랜스크리셔널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될까가 그 다음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했냐면,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 중에서 조작이 되어서 독시사이클린을 혹은 테트라사이클린을 처리하게 되면은 트로포블라스트로 분화하게 되는 그러한 특정 엠브리오 스템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ZHBTC4라고 하는 셀이 되겠는데요. 이 셀을 사용하여서 트로포블라스트로 Y타입은 분화가 되게 유도를 하였고 PHF가 없으면 분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을 갖다가 독시사이클린의 유무에 따라 비교를 하는 RNA 시퀀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HF의 유무에 따라 가장 차이가 나는 클러스터 1을 찾게 되었고, 이 클러스터 1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는 바로 플라센타 디벨롭먼트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PHF6는
플라센타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트로포블라스트 리니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의 방향성이 리프레션이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액티베이션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퀀싱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퀀싱을 분석을 하였고 인디비주얼리 트로포블라스트 리니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전자들을 리얼타임 RT-PCR을 진행해 보았을 때에도 트로포블라스트로 유도를 한 독시사이클린을 친 경우에 PHF6가 없으며 그것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을 드리자면 PHF6는 CDX2가 스테이닝이 되었던 아우터 셀 포메이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PHF6는 제가 궁금해했던 트로포블라스트의 후성 유전학적 신호를 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PHF6가 아마도 CDX2의 메이저한 업스트림이 될 거다라는 짐작을 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2BK120UB를 쓰는 걸 찾으려고 했고 이것의 업스트림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후성 유전학의 크로스톡에 과연 PHF6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 PHF6가 과연 H2BK120UB가 일어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H3K4 메틸레이션,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 이것의 상단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PHF6 낙아웃 마우스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PHF6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PhD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나 가지기 때문에 뭔가를 읽거나 혹은 쓰거나 하는 기능을 동시에 혹은 시퀀셜리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어서 또다시 세부적인 두 개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PHF6가 히스톤 2B K120의 유비키티네이션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라이터 기능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혹시 도메인이 두 개 있으니까 이 히스톤 2B K120의 유비키티네이션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다른 후속 유전학적 신호를 혹시 캐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후성 유전학적 신호를 리딩한다는 것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펩타이드와의 바인딩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PHF6를 퓨리파이 한 다음에 어떤 일단 히스톤과 바인딩을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많은 히스톤, 즉 4개의 히스톤 중에서 히스톤 3와 히스톤 2B와 바인딩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펩타이드 바인딩 어레이를 통해서 가능한 파스빌리티가 높은 바인딩 할 수 있는 5개의 모디피케이션을 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디피케이션 중에서 실질적으로 바인딩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KCB 아세틸레이션 하고만 PHF6가 아주 특이적으로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실험을 진행하고 과연 PHF6가 H2B K12 아세틸레이션을 어디로 인지할까 궁금해하던 중, 즉 어떤 도메인이 이 리더로서 기능을 가능하게 할까 궁금해하던 중 하나의 레퍼런스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레퍼런스 논문을 봤더니 이때까지 많은 PhD 핑거는 사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그냥 펜히스톤 상황을 리딩한다거나 혹은 메틸레이션 상황을 리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pH 도메인의 엑시딕한 리전이 아세틸레이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H2BK120의 아세틸레이션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지는 어떤 사이트에 일어나나 비슷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아세틸레이션 사이트를 읽은 그러한 엑시딕 리치한 도메인이 PHF6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PHF6에서는 2개의 PhD 도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PhD1에는 없지만 PhD2 스페시픽하게 이 엑시딕 리치한 레지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뮤테이션을 시켰더니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엑시디 위치한 도메인에서 이 엑시딕한 부분을 망가뜨렸을 때 K12 아세틸레이션 히스톤 2B의 그 잔기를 갖다가 인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구조생물학을 하시는 최희정 교수님의 도움으로 무엇인가를 인지하려면 그 부분이 사실 바깥으로 익스포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PhD2 도메인을 가지고 실제 모델링을 해봤을 때 가능성이 높게 이 XD 위치한 부분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나는 찬스가 많을 거라는 확신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PHF6가 히스톤 2B K12의 스페시픽한 아세틸을 레코니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처음에 궁금했던 건 K120UB를 가지고 이거의 업스트림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PHF6가 하나를 인지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 다음 제가 궁금해했던 K120UB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면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개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과연 링크가 돼서 타겟진 익스프레션을 시키느냐가 그 다음 해결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레퍼런스 페이퍼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 사실 아직 pH 도메인을 가진 경우가 E3 라이게이즈, E3 라이게이즈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마디피케이션 중에서 유비키티네이션을 쓰게 하는 라이터 역할을 하는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많은 도메인들이 E3 라이게이즈로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pH 도메인은 E3 라이게이즈로서 기능한다 안 한다가 조금 컨트로버셜한 그러한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PHF6였기에 하나가 아세틸을 레코니션 했으니까 혹시 나머지 하나 엑시딕한 도메인을 가지지 않았던 다른 pH 도메인이 E3 라이게이즈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였고 여기 보이는 P300과 같은 경우에는 히스톤 2B의 K12 아세틸레이션을 시키는 엔자임인데 이러한 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히스톤 2B의 K120UB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히스톤 2B의 K12 아세틸레이션이 되는 것이 PHF6에 의해서 그 다음 히스톤 2B K120 유비키티네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PHF6인지 증명하는 그러한 마지막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톤 2B와 PHF6의 상호작용을 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여드리는 E23S 같은 경우에 앞서 보여드렸던 히스톤 2B의 K12 아세틸레이션을 인지하는 그런 엑시디 위치한 도메인의 뮤테이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히스톤 2B K120UB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세틸레이션을 못하게 히스톤을 아예 막아놓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액티베이션인 히스톤 2B K120의 유비키티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디피케이션이 나와서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개의 pH 도메인 중에서 뒤쪽에 존재했던 엑시딕한 그러한 아미노산을 많이 가졌던 도메인을 통해서 히스톤 2B K12 아세틸레이션 레코니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PHD 도메인을 통해서 히스톤 2B K120의 유비키티네이션이 쓰여진다는 것을 열한 어세이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자면 히스톤 2B는 아주 셀렉티브하게 PHF6와 바인딩을 하였고 그냥 바인딩하는 것이 아니라 PHF6는 특이적으로 아세틸레이션된 H2B K12에 바인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HF6는 아세틸레이션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해했던 PHF6가 바로 H2B K120 유비키티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렇지만 중요했던 건 H2B K120UB의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신규 시그널을 찾았고 그것 두 개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PHF6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H2B의 아세틸레이션 디펜던트한 유비키티네이션 12번째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아세틸레이션과 120번째 사이트 히스톤 2B에 일어나는 유비키티네이션을 이어주는 PHF6가 과연 진짜 블라스토시스트 형성에서 CDX2라고 하는
태반 분화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피지올로지컬한 그러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F6가 없는 상황에서 CDX2는 거의 발현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히스톤은 많은 그러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 이미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히스톤 2B K120UB, 즉 태반 분화는 아니지만 다른 분화에서 히스톤 2B K120UB를 시키는 그러한 E3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E3들과 과연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E3 중에 하나인 RNF20이라는 것을 없애보면은 이 CDX2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험으로는 크로마틴 IP를 통해서 PHF6가 없는 상황에서 이 하얀색 그래프를 보시면 CDX2 프로모터에 PHF6도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K120UB도 일어나지 않고, K120UB가 일어나면은 K4메틸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원래 링크가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궁금해했던 히스톤 2B K120 유비키티네이션의 업스트림에 PHF6가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NAR 논문의 실험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논문의 데이터로 실지는 못하였지만 블라스토시스트 상황에서 CDX2는 이 PHF6와 코-익스프레션을 한다는 실험 결과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P300이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가 K12 아세틸레이션, 즉 히스톤 2B의 K12 사이트를 아세틸레이션 시키고 나면 이 부분을 PHF6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pH 도메인 중에 하나인 뒤쪽에 있는 PHD2 도메인이 이 부분을 레커니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PHD 도메인을 통해서 히스톤 2B K120에 라이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러한 1번 디펜던트한 2번의 역할이 트로포블라스트의 디퍼런시에이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CDX2의 발현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서머리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X2는 아주 중요한 태반 분화의 중요한 마커였는데 이것의 업스트림으로 PHF6를 컨펌하게 되었고 PHF6는 앞서 서머리 2에서 말씀드렸던 아세틸레이션을 리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PHF6가 바로 히스톤 2B의 K120 유비키티네이션까지 동시에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HF6는 히스톤 2B의 아세틸 디펜던트한 유비키티네이션을 동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퀀셜리 수행하는 그러한 신규 몰레큘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궁금증을 던졌던 그 세 가지가 해결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톤 2B의 아세틸 리더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것은 바로 PHF6의 두 번째 pH 도메인이었고요. 히스톤 2B K120을 유비키틴을 시키는 업스트림을 찾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PHF6의 앞쪽에 존재하는 PHD1 도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정말 링크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 궁금증을 실험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이 애크날리지먼트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현재 치료제로서 응용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를 조금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2018년 물론 그런 소개까지는 해주시지 않은 것 같긴 한데 2018년 4월자로 강원대학교 분자생명과학과에 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교수님들과는 조금 달리 7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리서치 부서에 5년 정도 일을 했었고 당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부서가 배치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7년 정도의 경력 중에 뒤에 2년,
넘는 기간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프린시플 사이언티스트로서 사업 기획을 진행하여서 사실은 저 연구 경력 단절의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카데미아 필드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저를 믿고 또 저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반 학생들은 지금 웨비나에 아무도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1일자로 감사하게도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대학교에 계신 유태영 교수님, 프로틴 엔지니어링 및 합성생물학을 정말 잘하시는 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프로젝트의 단서가 된 것이 앞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NAR PHF6 논문입니다. 사실 유태영 교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무턱대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주셔서 또 여긴 안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이 그림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초연구를 응용연구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하려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러나 태반 분야에서는 조금 이런 연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존 리프로그래밍은 어떠한 한계가 있었냐면 지네티컬리 리프로그램은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자를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모터를 갖다가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러한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각각 발현시키던 것을 제가 에피글루라는 거는 제가 사실 춘천으로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느라 요즘 레이싱 선수가 될 것처럼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PHF6가 두 개의 pH 도메인을 가지니까 두 개의 후성 유전학을 엮는다는 의미에서 에피글루라는 단어를 운전하다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과제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만능성을 끄는 건 있었지만 태반 분야에서 턴온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PHF6라는 것을 모델로 해서 크로마틴 에피글루라고 하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학적 신호를 읽는 것도 있을 것이고 후속 유전학적 신호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거를 링커로 연결을 해서 어떠한 세포를 다른 줄기세포로 분화시키려고 할 때 두 개의 모디피케이션을 크로마틴 에피글루로 이어주는 그러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로마틴 에피글루라고 하는 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세포를 꺼내서 거기에 에피글루라고 하는 바이오 소재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특정 리니지로 호플리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리프로그래밍 실제 치료제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기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